네, 안녕하세요. 집현전 3기 중국반 5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조는 김택현, 신원지, 한나연, 한다솜 4명의 팀으로 구성되며 저는 앞부분 발표를 맡은 한나연이고 뒷부분은 김택현님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GPT-1으로 2018년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GPT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랭귀지 모델로서 레이블드 데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바이즈드 NLP 태스크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배경 지식, GPT-1 모델, 실험 결과,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에 정답이 존재하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고 비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본 논문에서 GPT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GPT 모델 학습에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로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인 px, y를 다룹니다. px, y에서 y가 주어졌을 때 가장 그럴듯한 x를 계산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데이터셋의 분포를 알아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이 목표로 라벨 정보가 없어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 토픽 모델링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해당하며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 각각의 특징을 학습한 후에 이 둘을 분류하는 방법이 해당합니다. 이 오른쪽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한 모델로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각 사진 X에 대해 각 사진 X마다 해당하는 라벨 Y가 존재할 때 이 P, Y 기분 X를 최대화하는 Y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듯 클래스 간의 경계를 모델링하고 라벨 정보가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선형 회귀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해당하며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의 차이를 학습한 후에 이 둘을 분류하는 방법이 해당합니다. 이 두 모델의 개념은 GPT에서 사용되는데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 보편적인 언어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속하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엘모입니다. 이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모델의 약자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입니다. 엘모 이전의 인베딩 모델인 워드2벡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벡터로만 표현이 가능하며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 snow, 2개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는 다이어를 인베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엘모는 문맥을 반영한 새로운 인베딩 방식을 제안했으며 문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워드와 백워드 두 방향으로 문장을 읽는 by LSTM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가지는 엘모와 달리 GPT에는 백워드 모델이 따로 없으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Attention is a Unit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아키텍처로 C에는 R에는 없이 Attention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스포머 이전까지는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RNN은 첫 번째로 입력된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계산해 입력 문장을 순차적으로 인코딩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렬 계산이 불가능하고 입력 문장이 길어지면 관련된 단어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유지하면서 계산이 느린 RNN을 없애고 어텐션을 사용해 계산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RNN을 없앤 대신 문장의 순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력값마다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더하는 기법입니다. 버트에서는 문장 정보를 압축하는 역할인 인코더를 활용하고 GPT에서는 이 압축된 문장을 다시 복원하는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이 디코더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있는데 이 어텐션은 문장 전체를 참고하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는 다르게 예측하려는 토큰, 다음에 등장하는 토큰은 사용하지 않는 어텐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GPT 논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NLP 모델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2020년 기준 영어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는 600만 건의 기사, 35억 개의 단어가 존재하는 반면 오른쪽과 같이 레이블드 데이터셋은 굉장히 적은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서 본 논문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겟 태스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 함수가 효과적인지 알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모델에서 학습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타겟 태스크로 트랜스퍼하는 공통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자 GPT에서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특정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대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보편적인 표현을 학습한 후에 조금만 변경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PPT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바로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GPT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초기화한 후에 이 단계에서 얻은 파라미터를 그 다음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사용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 부분부터는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김택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GPT-1의 이제 모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 파트인데요. GP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학습하는 버트 모델과는 달리 전통적인 언어 모델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모델 학습 방법이라 함은 이제 주어진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 단어 토큰이 무엇이 올지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모델 학습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기존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트랜스포머의 베이스 모델은 6레이어인 반면에 여기서는 12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 인풋 토큰 매트릭스인 U에 요 임베딩 매트릭스 WE를 곱한 후 그다음에 포지셔널 임베딩 WP를 더해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위한 인풋 H0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블럭에
그 히든 스테이트 HL-1이 다음 디코더 블럭의 입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n번째 디코더 블럭의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 요 HN이 다시 인베딩 매트릭스 WE를 이제 트랜스포즈한 행렬을 곱하여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이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에 해당되는 PU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PU를 통해 이 언어 모델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완료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작업인데요. 앞서 진행했던 사전 학습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별 출력을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프리트레이닝에 이용했던 목적 함수를 파인 튜닝 시에도 이제 논문에서는 auxiliary objectiv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보조적인 목적 함수를 이용한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목적 함수를 적용하는 코퍼스가 아까는 이제 L1의 U, unlabeled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C라고 해가지고 labeled 데이터에 적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언어 모델의 목적 함수를 함께 사용했을 때 학습 속도도 빠르고 일반화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L1의 C 앞에 있는 요 가중치를 조절하는 람다는 논문에서 0.5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그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에 맞는 입출력 구조 변화가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크게 문서 혹은 문장 분류, 그다음에 문맥적 함의 추론, 그다음에 요 similarity 이제 문장 간 의미 유사성 평가, 그다음에 질의응답 태스크에 관해 어떻게 입출력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예측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맥적 함의 추론, 인텔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미스와 하이포티시스 두 문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딜리미터, 이제 구분자를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 간 의미 유사성 평가는 이제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2, 텍스트 1으로 이제 입력을 순서만 바꿔서 두 번 넣어주는데 이제 사전 학습한 그 언어 모델의 이제 유니디렉셔널 단방향 특성 때문에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2, 텍스트 1 네, 이제 유사도를 따로 구한 후 element wise로 더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문서, 그다음에 그 퀘스천에 해당하는 질의, 그다음에 딜리미터, 그다음에 가능한 정답 이렇게 네 가지를 concatenate 해서 입력 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사전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unlabeled 데이터는 7,000개 이상의 북코퍼스하고 이제 1 빌리언 워드 랭귀지 모델 벤치마크 코퍼스를 이용했고요. 이제 파인 튜닝에는 각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와 있는 요 데이터셋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이제 뒤에 저희가 부록을 만들어서 따로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PPT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각 이제 태스크별 실험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어 추론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제 요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인 요 SNLI,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기사인 요 QNLI, 그리고 뭐 뉴스 기사 RTE 등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 요 마지막 RTE라는 요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0.6%에서 5.8%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질의응답과 상식 추론 태스크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레이스라는 데이터셋은 이제 중고교 시험 문제의 영어 지문 관련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상식 추론 관련 데이터셋인 요 스토리 클로즈 데이터셋에도 8.9%까지의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넓은 범위에 걸친 문맥 정보도 잘 포착하더라. 이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류 태스크와 문장 간 의미 유사성 평가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문장 간 의미 유사도 관련 데이터셋인 요 QQP에 대해서 요 바이 LSTM 플러스 엘모 플러스 어텐션 모델보다 4.2%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총 12가지의 태스크에서 9가지의 태스크에 대해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석 파트입니다. 먼저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 GPT의 디코더 블록을 증가시켰을 때 요 멀티 NLI와 이제 레이스 데이터셋의 트레인 테스트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곧 그 사전학습 모델의 각 레이어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점점 업데이트했을 때 파인 튜닝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각 기법별로 성능을 점검한 것의 결과인데요. 요 맨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1 모델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순서대로 프리트레이닝 없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이제 auxiliary objective, 즉 이제 언어 모델의 목적 함수 없이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대신 LSTM으로 바꿔서 진행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프리 트레이닝 없이 슈퍼바이스드 러닝만 했을 경우엔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uxiliary objective를 제거한 경우 오히려 성능이 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STM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 구조가 성능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1 논문을 총 정리하자면 이제 GPT-1은 이제 semi supervised language 모델로서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 이제 다른 말로 generative pre-training과 그다음에 이제 supervised fine-tuning, 또 다른 말로 discriminative fine-tuning을 통해 이제 자연어 이해가 뛰어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분류, 문장과 유사성 평가, 질의응답, 문맥적 함의 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총 12개의 태스크에서 9개 태스크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서 많이 학습을 진행할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일명 이제 빅 언어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고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다가 질문이 있는데, 질문 지금 해도 되나요? 네네네. 보시면, PPT 중에서, 어, 5.2에서, Evaluation Study에서 Auxiliary LM을 뺐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온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네. Auxiliary LM이란 게 어떤 태스크인지가 잘 뭔지 모르겠어서요. 이게 이제 GPT-1의 조금 특이한 점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L3에 관한 요 식을 보시면 이제 단순히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때 목적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사전 학습에 사용했던 그 목적 함수도 가지고 와서 둘이 합해 가지고 이제 어떤 목적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사용하는 목적 함수와 사전 학습에 사용한 목적 함수 두 개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어떤 하나의 보조적인 목적 함수라고 해서 이제 auxiliary objective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전 학습에 사용한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제 가중치를 조절해가지고 논문에서는 요 람다를 0.5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맨 앞에 앱스트랙트의 중간 부분에 그 in contrast to부터 그 문장에 이제 requiring minimal changes to the model architecture라고 돼 있는데 그 미니멀 모델 아키텍처의 미니멀 체인지가 이제 피겨 1의 트랜스포머 부분의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그 모델 아키텍처의 체인지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논문을 지금 막 틀어가지고 혹시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앱스트랙트의 중간 부분에 in contrast to부터 이제 to the model architecture에 이제 requiring minimal changes라 돼 있는데 음,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 아키텍처에 미니멀 체인지만 있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네. 프리트레인드 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체인지가 필요 없다. 그 부분이 이제 피겨 1을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피겨 1이 이제 그 미니멀 체인지를 말하는 건가요? 음, 어, 제가 혹시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피겨 그 미니멀 체인지가 파인 튜닝할 때 필요한 미니멀 체인지가 피겨 1에서 이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씩 붙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체인지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된다 이건가요? 기존의 버트 같은 모델에서는 파인 튜닝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뒤에 레이어가 좀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GPT에서는 파인 튜닝 할 때 레이어를 하나씩만 붙여줘도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차이는 뭐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버트를 한번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면 정확할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에 맞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GPT는 unlabeled 데이터셋으로 먼저 학습을 한번 시키고 레이어를 하나만 추가해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unlabeled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미리 했는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버트는 프리트레인드를 안 하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버튼은 오히려 바이 디렉셔널하게 학습을 하고, GPT는 유니 디렉셔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트가 더 범용적이고 GPT가 더 한정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 버트가 더 복잡하고 GPT가 더 간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파인튜닝 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오늘 발표 이후에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상원님께서 데이터셋이 혹시 멀티링구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택현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